네, 안녕하세요. 이제 어, 어, 이번 주부터는 우리 자동 제어 수업을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좀 불편했지만 화상으로 해서 이제 서로 얼굴을 좀 보려고 이렇게 줌으로 해서 봤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선은 이제 그 방송을 촬영을 해서 어,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어, 요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해서 한 학기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온라인상에서 하나하나 자동제어의 이론을 파헤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 자동 제어는 사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좀 강하죠. 책 자체에서는 주로. 그리고 수학적인 그런 이론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미적분에 대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소수, 그 다음에 행렬,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학적인 내용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공업수학이나 이런 책을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 제어에서의 수학은 사실은 여기서 수학을 전개하거나 푸는 거를 주로 하지는 않아요. 결과식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오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을 풀이 과정을 굳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렇게 풀거나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과 그거를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제어에서의 이제 이 사용하는 거를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사실 이제 실제 현업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배우는 게 이제 자동제어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제어의 이론은 이론으로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이론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려면 이제 우리가 매트랩이라고 하는 거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랩은 여러분들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동제어에서 사용하는 또 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랩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써봤다고 한다면 이 장에서 여기서도 잠깐 소개는 하겠지만 그 매트랩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자동제어의 수학적인 내용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파형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제 소스 코드까지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활용되는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각 분야가 다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트랩도 또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이제 자동 제어를 하면서 일부 또 매트랩이 또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부가적으로 배워서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제어에서 이제 매트랩 과목은 매트랩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트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사이드로 공부를 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자동 제어를 사용을 해서 실제 현업에 적용을 하려면 물론 각 분야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그래서 C 언어라든가 기타 등 이런 어셈블러라든가 이런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제어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녹아 넣어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코딩 시스템 자체가 펌웨어 기반의 프로그램일지 아니면 이제 윈도 그 OS 기반의 프로그램일지에 따라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프로그램 하는 것도 실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자동 제어하면 또 펜들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펜들럼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적용을 해서 요 펜들럼이 잘 균형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자동 제어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그 부분도 개념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동 제어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잘 고민을 해서 또 실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외발 자전거, 그러니까 외발로 되어져 있는 우리 타고 다니는 것들 있죠. 어, 그런 거를 이제 적용해서 많이 또 사용되는 파트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또 넓게 보면 이제 로봇 암이라든가 로봇 팔들, 그다음에 공장에 사용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많이 쓰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터, 서브 모터라든가 를 만들 때 주로 이 자동 제어 이론을 사용하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드론이 원하는 위치에 딱 가서 계속 호버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또 이 자동 제어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실제 코딩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제어를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좀 깊게 좀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코딩까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매트랩을 통해서 기본적인 파형이라든가 이런 거, 파형의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좀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요거 우리 PPT 자료는 제가 블랙보드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요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챕터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해놨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넘겨보고 찾아서 보셔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실제 우리 자동 제어가 어떻게 이제 출현을 했고 어떤 형식으로 왔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좀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주로 이제 1차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는 주로 이제 수력이나 이런 전기기관, 그 다음에 기계식 생산 설비에 주로 많이 사용을 어, 해서 진보를 하기 시작했고, 20세기에 넘어서는 이제 요 미국에서 주로 이제 도축장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돼서 움직이는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그런 데에서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정기적인 동력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넘어와서 주로 일본이라든가 미국, 독일이 이제 주축이 됐고, 이때부터 우리가 PLC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술 또한 전자기술에 이제 IT를 접목을 시켜서 자동화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봇 아음을 통해서 공장의 자동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PLC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목이 여러분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공장에서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공장의 자동화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PLC는 레더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죠. 그래서 레더 형태, 사다리를 우리가 레더라고 하는데, 사다리꼴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GUI 형태의 그런 형태로 코딩을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제어라든가 아니면 공장 라인의 그런 제어들은 다 PLC 제어를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PLC를 가지고 이때부터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와서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뭐 미국, 일본, 독일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한국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이제 탑승을 해서 이제 이런 ICT,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정보통신 쪽 분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 그래서 사물 인터넷 쪽도 이제 포함이 돼서 실제 이제 예전에 단순하게 시퀀셜 프로그램을 짜서 놓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요 사물 인터넷까지 포함시켜서 구동을 하는 그런 제조업 기반의 완벽한 융합 형태의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제품을 생산을 할 때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류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더 접목을 해서 제어의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더 적용을 해서 AI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점점 진흥화되어져 있는 제어 시스템을 구성을 해 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다음을 넘어가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는 사실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 발생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치 창출을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를 하나의 전반적인 구조로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로 요즘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O2라든가 아니면 IoE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IoE는 앞전에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보다도 좀 더 크게 확장되어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3분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IoE는 요거는 이제 IoE 자는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거를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게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포함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물끼리만 연관돼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모든 물건을 다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제어도 이제 그런 쪽에 융합돼서 변화를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거는 용어를 우리가 한 번 정도 봐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겠지만 한 번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oT라고 하는 건 뭐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외부 세계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뭐 주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사물들을 다 인터넷에 연결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IoE는
모든 거예요. everything. 만물 인터넷이라고도 우리가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물 인터넷에다가 플러스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흥화되어져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일반적인 명령어로만 그냥 지시를 내려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양방향성인 거죠. 그리고 요 시스템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어, 비서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사물 인터넷은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조작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만물 인터넷은 기기마다 제어 칩이 있어서 사물 간의 쌍방통신으로 사용자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를 데이터화해서 뭐 척척박사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서비스 기술인 자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자비스라는 거는 우리 그 아이언맨인가요? 거기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개인 비서와 같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런 거를 다 인식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용어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게 하나 가지 더 있는데요. O2O. O2O는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이것도 다 아는 용어일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현 시대는 O2O의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데 주로 이제 O2O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자 상거래상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나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쇼루스, 쇼룸, 쇼룸, 쇼루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쇼루밍 현상, 그 다음에 리버스 쇼루밍 현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쇼루밍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이제 전시되어져 있는 거를 구경을 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저렴한 걸 구매하는 거를 이제 현상을 쇼루밍이라고 이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 역쇼루밍은 리버스 쇼루밍은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먼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에 가서 실제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결제로 가격이 저렴한 거를 이제 결제를 한 다음에 직접 가서 물건을 받아오거나 서비스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리버스 쇼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O2라고 하는 용어를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하고 같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O2라고 얘기를 썼는데 요즘은 M2라는 용어를 또 많이 써요. 그래서 M2는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오프라인에 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받아오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저 앞전에 4차 산업혁명의 그 내용을 설명할 때 O2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전에 자동 제어에 사용됐던 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산업용 로봇에 많이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다관절 형태의 각각 서브 모터가 다 박혀 있고요. 요 서브 모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죠. 그래서 요 산업용의 자동 제어를 하기 위한 자동으로 이제 뭐 양산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것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사실 이제 모듈 형태로 나와 있어서 요 암을 만들 때 그냥 서버에다가 그냥 붙이기만 하면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몇 억 대씩 갔는데 요즘은 몇 천만 원대까지도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편하게 또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커피 타는 커피 머신도 이런 로봇파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용접을 하는 로봇들. 그래서
영접을 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데 또 사용하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관절 로봇들 중에서는 요 사족 보행 로봇이라는 게 있죠. 사족 보행 로봇은 주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만들어 봤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산업용으로 해서 어,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보스턴이라는 데서 이제 만든 건데 거의 뭐 동물보다도 더 균형을 잘 잡고 이렇게 이제 구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 모양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한 거를 아마 혹시나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로봇도 실제 휴머노이드 같은 이런 이족을 보행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돼서 2000년도에는 완성이 돼서 실제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요. 지금 뭐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자동 제어의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제어의 이 이론을 또 적용하는 데가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 실제 인간과 같은 그런 동작을 만드는 로봇인데, 요 각각의 관절들이 다 서브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위치 제어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맞춰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난감부터 해서 실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실제 서버 모터를 활용을 해서 아주 부드럽게 로봇처럼 움직이게 이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로봇들이 지금 계속 탄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2010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해서 이제 쭉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0년, 15년 안에 이렇게 이제 이족 보행을 기술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 뉴스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소피아라는 로봇이 이제 AI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감정 표현까지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읽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 또 자동 제어의 이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쪽 또 이제 드론 쪽에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드론은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가 만들고는 있지만 요 안에 이제 FC라고 하는 게 있어요. FC는 플라이트 컨트롤의 약자인데 드론의 모든 제어를 담당하는 게 FC고요. 이 FC가 이제 끝에 이제 모터가 있는데 모터 쪽에 신호를 줘서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모든 위치 제어라든가 그 다음에 수평하게 이 드론이 수평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어 기술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PID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PID 제어가 이 안에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PID 제어를 통해서 이 드론이 아주 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에 이제 뭐 또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교에서도 많이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타서 얘 로봇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이죠. 뭐 자동차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얘가 지정된 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뭐 쓰고 아니면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는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제어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거를 만들 때 보면 대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센서죠, 센서. 이 안에 다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들을 내가 어떻게 잘 감지를 해서 얘가 안전하게 이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자동 제어에 플러스된 게 이제 센서 기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부분도 좀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고, 아마 여러분도 다 배우지 않았나요? 그 센서 하고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이 우리 과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센서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어야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 제어를 할 때 보면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C 언어라든가 이런 기타 코딩을 해서 그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 할 때는 이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기계어가 CPU마다 틀리다는 거죠. CPU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CPU가 달라지면 다른 기계어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CPU에 맞는 기계어 형태로 바꿔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로그래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용주와 통역사, 직원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와 같이 이제 통역사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상을 해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문장씩 바로바로 통역을 하는 개념이 이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고, 그 다음에 요 전달된 내용을 모두 한 번에 번역을 해서 한 번에 알려주는 개념이 이제 컴파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해서 제어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컴파일러의 개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컴파일해서 그 해당하는 그 CPU에 맞게 그 기계 코드로 바꿔서 제어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제어 이론들을 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을 해서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이나 이 코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통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는데, 뭐 마이크로 C, 비주얼, 뭐 이런 컴파일러들, 그 다음에 뭐 AVR이나 이런 거는 코드 비전, 뭐 기타 등등 아두이노 이런 이제 컴파일러들이 있고, 그거가 이제 기계어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CPU에 맞게 컴파일을 해서 CPU에다가 탑재한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개념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어셈블러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C 언어 소스가 있고, 그래서 주로 어셈블러로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셈블러는 기계어 코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가지고 코딩한 다음에 그걸 이제 기계어로 바꾼다, 그러니까 어셈블러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기계어로 이렇게 바꿔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어셈블러도 지금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을 잘 짜려고 한다면 어셈블러도 좀 공부를 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학생이 물어봤던 것처럼 C 언어를 배우는 용도는 주로 C 언어가 하드웨어에 기반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 프로그램도 잘 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